딱 키스신 하나만 봐도 굳이 줄거리 몰라도 다 본 기분. 이런 영화들, 특히 남성 관객들에겐 3분 요약 이상의 가치를 준다죠. 자, 이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실 동안 남자들 사이에서 이건 봐야 해라며 회자되는 그 전설의 3분 컷 영화 TOP 14 지금부터 하나하나 까보겠습니다. 14위는 영화 너에게 나를 보낸다입니다. 정성경을 단숨에 주연급 배우 반열에 올려놓은 작품이자 개봉 전부터 원작의 노골적인 스토리 덕에 언론의 과잉 관심을 받았던 바로 그 영화죠. 특히 정성경의 등을 강조한 포스터 한 장이 입소문을 타며 작품성보다는 자극성으로 관객을 끌어모아 당시 한국 영화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성적 욕망과 사회 정치적 메시지를 결합한 은유와 풍자는 분명 뛰어났지만 아쉽게도 대부분의 남성 관객들에겐 그런 건 부차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들에게 이 영화는 정성경의 엉덩이를 스크린에서 정당하게 볼 수 있는 합법적 구실이었을 뿐, 덕분에 정성경은 한동안 엉덩이 예쁜 배우라는 민망한 수식어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13위는 영화 순수의 시대입니다. 전국 47만 관객. 숫자만 보면 참담한 성적이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히 얻었습니다. 바로 신이라는 이름 하나 제대로 각인시켰다는 점이죠. 극 중 그녀는 무려 3남자 배우와 각각 침대를 공유하며 관객에게 일종의 선택형 배드신 감상이라는 기묘한 재미를 제공합니다. 이쯤 되면 감독이 이 배우를 캐스팅한 진짜 이유가 궁금해질 정도인데요. 하도 하고 또 하고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 스토리는 뒷전이고 이쯤에서 또 하나 싶은 피로감마저 밀려옵니다. 지친 하루, 머리 쓰기 귀찮은 분들에겐 추천드립니다. 스토리 대신 신하균과 신이의 체력전을 감상해보세요. 12위는 영화 히든 페이스입니다. 콜롬비아 원작을 리메이크한 이 작품은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박지연의 첫 노출작이라는 타이틀로 더 많은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정작 영화의 반전이나 서사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박지연의 슬렌더한 실루엣과 그에 어울리는 볼륨감이 전면에 부각되면서 관객들의 시선을 압도했습니다. 그 시선을 교묘히 유도하는 도찰에 가까운 카메라 워크는 영화가 아니라 누군가의 판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듯했죠. 재벌집 막내 아들로 본격적인 주목을 받게 될 줄 미리 알았다면 박지연이 과연 이 영화에 그렇게까지 과감하게 임했을까요?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신인 배우의 용기라고 치기엔 그 용기가 지나치게 잘 기획된 상업적 전략 같았다는 건 기분 탓일까요? 11위는 영화 황제를 위하여입니다. 이 작품에서 남성 관객들에게 레옹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 결혼해주세요에서 단 한 컷의 수영복 씬으로 클라라를 밀어내고 섹시 여신 자리에 오른 이태임이 진짜 자연산인지 아닌지가 모든 관심의 중심이었죠. 심지어 캐스팅 당시 본인이 가공되지 않은 내추럴임을 어필하며 1억 원의 보너스를 따냈다는 썰까지 떠돌면서 영화관은 어느새 진위 여부를 판별하려는 진지한 시선들로 가득 찼습니다. 드디어 이민기와의 정사 장면이 나오자 누운 자세에서조차 선명하게 드러난 그 실루엣 하나로 논쟁은 끝이 났다는 평가도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참으로 위대하다는 것. 자연이든 인공이든 화면에선 결국 완성형만 남으니까요. 10위는 영화 연애의 목적입니다. 목적이라는 평범한 단어 안에 인간의 본능을 이토록 적나라하게 녹여낸 작품도 드물죠. 물론 이후 동창회의 목적 같은 아류작에게 타이틀 일부를 잠시 빼앗기긴 했지만 남녀 간의 현실적인 욕망과 감정을 이만큼 노골적이면서도 감성적으로 버무린 영화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같은 학교 여교사와 한번 차보겠다는 집념 하나로 안간 힘을 쓰는 남교사의 이야기. 솔직하다 못해 민망할 정도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공감 간다고들 하죠. 특히 박해일이 연기한 그 천연덕스러운 인물의 대사들은 지금 들어도 어딘가 찔리고 웃긴 그런 묘한 여운을 남깁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하이라이트 박해일과 강혜정의 배드신. 수위는 TV 드라마와는 급이 다르고 그 진한 밀도는 당시 관객들에게 일종의 감성 포르노를 제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랑이 목적이었는지 욕망이 목적이었는지는 끝까지 봐도 헷갈리지만 어쨌든 목적은 확실히 달성한 듯 보였습니다. 9위는 영화 세기말입니다. 제목 그대로 1999년 12월 진짜 세기말에 맞춰 개봉한 세기말은 파격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온몸으로 실현한 작품이었습니다. 영화 노랑머리에서 한 차례 충격을 준 이재은은 이번엔 샤워신 하나로 다시금 관객의 시선을 단단히 붙잡았죠. 예상 밖의 볼륨감, 그리고 그 볼륨을 한치의 망설임 없이 클로즈업한 카메라의 열정은 영화의 메시지보다 훨씬 강렬한 잔상을 남겼습니다. 덕분에 이 작품이 사실 옴니버스 형식이라는 걸 끝날 때까지 알아채지 못한 관객이 태반이었다는 건 뭐 놀랍지도 않네요. 이쯤 되면 영화의 주제는 세기말적 감성이 아니라 세기말적 시선 아니었을까요? 8위는 영화 간신입니다. 포스터 한 장, 그리고 예고편 몇 컷만으로 남성 관객들의 상상력을 한껏 자극했던 간신은 특히 실을 혀끝으로 핥는 임지연의 클로즈업 덕분에 하체가 먼저 반응했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였죠. 그런데 그게 문제였을까요? 기대치가 하늘을 찔렀던 만큼 실망감도 천장을 뚫었습니다. 임지연, 설중매, 이유영의 삼자구도 배드신이 그나마 먹히는 그림이었지만 나머지는 말 그대로 스킨십의 빈 껍질, 감질맛도 지나치면 독이 되는 법. 이 영화를 보고 나온 남성 관객들 대부분은 껍데기만 핥다 나온 듯한 허무함을 토로했고 결국 간신은 손익분기점의 절반조차 채우지 못한 채 조용히 흥행전장에서 퇴장하고 말았습니다. 선정성은 팔았을지 몰라도 만족감은 못 팔았던 작품이었죠. 7위는 영화 마담 뺑덕입니다. 정우성과 신예 이솜의 조합만으로도 한껏 주목받았던 이 작품은 결국 복수국이라는 외피를 쓴 욕망극에 가까웠죠. 시골 출신 여성이 자신을 버린 남자에게 복수하는 이야기라지만 관객의 관심은 스토리보다 이솜의 파격적인 변신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복숭아 통조림처럼 과즙 터지듯 연출된 장면에서 이솜은 그야말로 몸으로 하는 연기의 진수를 보여줬고 정우성은 그 감정을 능숙하게 소비해냈습니다. 관람차 안에서 벌어진 뜨거운 장면은 그야말로 놀이보다 관람에 가까운 몰입감을 선사했죠. 하지만 그렇게 시끄럽게 마케팅을 해댔던 것에 비해 결과는 다소 씁쓸했습니다. 관객 수 고작 47만 명. 노출은 있었지만 흥행은 없었습니다. 이솜에게는 첫 노출작, 관객에게는 다소 비싼 관람료의 감상용 영상이 되었을 뿐. 아직 안 보셨다면 이제 와서 보셔도 줄거리 이해에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어차피 내용보다 중요한 건 따로 있으니까요. 6위는 영화 거짓말입니다. 문제작이라는 말이 이토록 잘 어울리는 영화가 또 있을까요? 거짓말은 개봉 전부터 대한민국 사회에 파문을 일으키며 심의에서 수차례 퇴짜를 맞았던 전설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개봉 불가라는 판정은 이 영화의 최고의 바이럴 마케팅이 되어 주었죠. 결국 몇 장면을 덜어내고 어렵게 개봉되자 관객들은 벌떼처럼 극장으로 몰려들었고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건 연기라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이다 싶은 장면들 덕분에 실제 삽입 논란까지 불거졌고, 감독판이 나온 이후에는 일부 열성 팬들이 특정 장면을 느린 속도로 돌려보며 과학적 분석에 몰두하는 진풍경까지 벌어졌습니다. 파격이라는 단어조차 이 영화 앞에서는 한없이 순해 보일 지경이었죠. 다만 주의할 점 하나, 극 중 남자 주인공의 특정 성적 성향이 꽤 거세게 드러나기 때문에 보는 내내 묘한 불쾌감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장르와 취향을 존중하는 건 자유입니다. 진짜로요. 5위는 영화 인간 중독입니다. 예고편 하나만으로 남성 관객들의 궁금증을 단박에 자극했던 이 작품은 신의 임지연이라는 이름을 각인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청순한 마스크와 대비되는 파격적인 노출은 이건 꼭 봐야 한다는 결심을 굳히게 했고, 기대 이상의 몰입도를 안겨줬죠. 한예종 출신이라는 타이틀답게 신인이었음에도 임지연의 연기는 상대역 송승헌을 압도하는 수준이었으며, 특히 자동차 안에서 정적인 사랑을 던져버리고 보여준 감정 연기는 지금까지도 전설처럼 회자됩니다. 사실상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1,000만 관객 동원 효과는 충분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 남성 중 안 본 사람을 찾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이후 간신에서 또 한 번 수위를 높인 그녀는 성인 배우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감수해야 했지만, 더 글로리 속 박연진이라는 악역 하나로 배우 인생의 궤도를 완전히 바꾸는데 성공했죠. 결국 임지연은 벗는 연기로 주목받았지만 씹히는 연기로 살아남은 배우가 되었습니다. 4위는 영화 은교입니다. 지금은 당당히 주연급 배우로 자리매김한 김고은의 데뷔작이기도 한 이 영화는 어느 날 갑자기 10대 소녀에게 휘청이는 노교수의 판타지를 아주 정교하게 포장한 작품입니다. 원작 소설 자체의 수위가 워낙 높았기에 당시 신인이던 김고은의 캐스팅을 두고 우려와 논란이 뒤섞였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배드 씨는 딱 2번 초반과 후반에 각각 1번씩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2번의 농도는 상상 이상이었죠. 심지어 김고은의 채모까지 그대로 노출되면서 영화는 단숨에 화제의 중심에 올랐습니다. 서사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관객들 대부분이 줄거리는 안중에도 없고 그 장면만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영화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은교는 결국 고은이라는 이름을 알린 작품이자 동시에 그녀를 오랫동안 그 이미지로 소비하게 만든 이중적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3위는 영화 후궁입니다. 귀족 집안에서 자란 여인, 그녀를 사랑한 죄로 보자 신세가 된 하인, 그리고 권력을 향해 질주하는 성원대군. 이 세 인물 사이의 비극적인 삼각구도를 그린 후궁은 사실 스토리보다 포스터 한 장의 시선이 먼저 꽂히는 영화였습니다. 조여정이 풍기는 치명적인 매혹은 포스터만으로도 이미 흥행을 예약한 수준이었죠. 사실 그녀는 방자전에서 이미 실오라기 하나 없이 전신을 공개한 전력이 있었지만, 한 번 더 보고 싶어 하는 남성 관객들의 충성도는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그 결과 개봉단 5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우며 배드신 흥행 공식은 이번에도 유효하다는 걸 입증했죠. 줄거리? 그런 건 그냥 곁들릴 뿐. 이 영화에서 중요한 건 누가 누구와 언제, 얼마나 진하게 엮이는가였습니다. 2위는 영화 쌍화점입니다. 지금처럼 송지효가 대중적인 인기를 누릴 줄 알았다면 과연 이 작품을 선택했을까 싶을 정도로 수위 하나는 역대급이었던 영화입니다. 하지만 정작 개봉 당시 마케팅의 중심은 송지효가 아닌 조인성과 주진모 두 남자의 격정적 브로맨스에 맞춰졌죠. 이들의 침대 위 연출은 충격적이면서도 파격적이었고, 남녀 관객 간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릴 만큼 센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송지효의 존재감은 상대적으로 희미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녀가 톱배우로 성장하자 이 영화도 IPTV에서 뒤늦게 재조명되며 소위 역주행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예리한 시청자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작품이 바로 그 시대에나 가능했던 가공되지 않은 진짜 자연산을 기록한 몇 안 되는 영상 중 하나라는 사실을 말이죠. 영화의 예술성과 서사는 둘째치고 자료 보존 측면에서만 보면 아주 귀한 컬렉션입니다. 1위는 단연코 영화 방자전입니다. 지금의 조여정을 잊게 한 작품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조심스러울 정도로 그녀의 커리어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영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랜 시간 조연 자리에 머물며 이름만 겨우 알리던 조여정은 이 작품에서 옷고름을 스스로 풀어내며 대중 앞에 완전히 새로운 얼굴로 등장합니다. 내가 진짜 저랬다고? 싶을 정도로 파격적인 노출과 감정 연기로 보는 이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안겼고 그녀의 이름은 그날 이후 배우라는 수식어에 다시 정의가 붙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설마 했던 유해진까지도 이 영화에서 그쪽 연기에 있어선 결코 물러서지 않는 진지한 자세를 보여주며 의외의 투샷에서 묘한 균형미를 선사하죠. 결국 방자전은 한 사람의 커리어를 바꾸고 또 다른 한 사람의 한계를 허무는 동시에 관객들에겐 이래저래 2배의 즐거움을 안겨준 영화로 기억됩니다. 예술과 선정성 사이의 줄타기? 이 정도면 거의 외줄타기였습니다. 화투판이든 단기 도박이든 직접 판에 끼어 앉은 사람은 정작 중요한 걸 잘 못 봅니다. 눈앞에 짝을 맞추느라 정신이 팔려 전체 흐름은 물론 자기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수를 두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한 걸음 물러나서 구경하는 사람들? 그들은 신기하게도 판 전체가 훤히 보입니다. 누가 바보 같은 수를 뒀는지, 누가 망하고 있는지 말이죠. 이때 그들이 툭 던지는 말 한마디.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훈수입니다. 이 훈수, 은근히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에 기가 막히게 작용합니다. 특히 결혼이라는 인생 최대의 도박판에서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씌워진 환상의 안경입니다. 이 안경 한번 끼면 현실 감각은 0이 되고 주변 경고는 백날 해봤자 잡음에 불과하죠. 주변에서 쟤 뭔가 이상해, 느낌 안 좋아라고 입에 거품을 물어도 당사자는 그래도 사랑하니까요라며 로맨스 드라마 주인공 코스프레를 하며 귀를 막습니다. 결과요? 불보듯 뻔하죠. 사랑만 믿고 밀어붙인 결혼은 결국 왜 그랬을까라는 회한과 함께 이불킥 리스트 최상단에 등록됩니다. 오늘은 그 이불킥의 전형, 모두가 말렸지만 본인만 끝까지 고집을 부린 연예인들의 결혼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사랑이 이긴 걸까요? 아니면 현실이 뒤늦게 따귀를 날린 걸까요? 지금부터 그 뜨겁고도 씁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5위는 배우 조윤희입니다. 외모도 인성도 흠잡을 데 없다며 칭찬이 자자했던 그녀. 그런 조윤희가 대중이 설마 했던 상대와 정말 이라는 반응 속에 결혼을 택했을 때 많은 이들의 고개가 동시에 옆으로 꺾였습니다. 2017년 그녀가 선택한 남자는 바로 이동건. 이름을 검색창에만 올려도 전 여친이 주르륵 뜨는 연예계 대표 연애 다장남. 이 여자 저 여자 다 해본 남자라는 이미지가 이미 굳어진 인물이었죠. 그러니 단아하고 조신한 이미지로 알려진 조윤희와의 결혼 발표가 나왔을 때 대중의 반응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조합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연애가 많다고 다 나쁜 건 아니죠. 문제는 늘 타이밍입니다. 이동건이 티아라 지연과 결별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조윤희는 임신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했고 대중은 자연스럽게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혹시 겹친 거 아냐? 정리 다 안 됐는데 이미 다음 챕터 들어간 것 같은데? 거기다 결혼 후에도 로맨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첫 결혼 기념일을 까맣게 잊은 이동건. 이 사실을 조윤희가 방송에서 직접 밝히며 아, 이 사람 진짜 안 바뀌었구나라고 말하던 그 표정은 실망 그 자체였죠. 결혼하면 좀 달라지겠지라는 기대는 역시 사람은 안 변한다는 진실 앞에 무너졌고 그 커플은 예상대로 3년 만에 법적으로도 남남이 됩니다. 알고 보니 1년 전부터 별거 중이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대중은 역시라는 허탈한 한숨만 내쉬었죠. 딸의 양육권은 조윤희가 맡았고 현재는 주 1회 이동건과 면접 교섭 중이라 전해집니다. 아이 앞에서는 꿋꿋하고 단단한 엄마로 남으려는 조윤희의 모습엔 박수를 보내야겠죠. 다만 그 콩깍지 하나 벗는데 치른 대가가 너무 크고 쓰라렸다는 게 이 이야기의 씁쓸한 결말입니다. 사위는 박한별입니다. 연예계에 발을 들이기 전부터 얼짱으로 입소문을 탔던 그녀. 연기력은 늘 어딘가 2% 부족하다는 평이 따라다녔지만 압도적인 비주얼 하나로 어찌저찌 커리어를 연명한 비주얼 생존자였습니다. 특히 가수 세 분과는 군 복무 기간까지 포함해 무려 10년을 넘긴 장수 연애를 이어갔고 세 분이 안마시술소 출입 논란에 휘말렸을 때조차 끝까지 등을 돌리지 않는 인내심을 보여줘 대중들 사이에선 급기야 살아있는 부처라는 별명까지 얻었죠. 물론 이 별명엔 놀람과 안타까움이 반반 섞여 있었습니다. 세 분과의 인연이 막을 내린 뒤 드라마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정은우와 짧은 교제를 했지만 이별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2017년 유인석과의 혼전 임신 결혼 발표로 또 한 번 세간을 놀라게 합니다. 문제는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는 것. 연예인 지망생, 모델, SNS 인플루언서까지 마치 리스트를 작성하듯 줄줄이 엮였던 유흥업계에선 꽤 유명했던 인물, 이른바 밤의 황제 유인석이었습니다. 이미 그쪽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고 박한별 주변에서도 정말 괜찮겠어? 라는 우려가 빗발쳤지만 그녀는 모든 만류를 뚫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버닝썬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연예계를 초토화시킨 스캔들이 터졌고 그 중심 인물 중 한 명으로 남편 유인석이 지목됩니다. 승리, 정준영 단톡방, 성접대 의혹 등 온갖 부패와 불법이 얽힌 이 사건 속에서 유인석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3년이라는 중형에 가까운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은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전직 MD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문을 열어둔 채 성관계를 하는 등 결혼 전은 물론 결혼 이후에도 방탕한 생활을 거리낌 없이 이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박한별은 현재 원만한 부부 생활 중이라며 끝끝내 남편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살아있는 부처라는 별명이 모자랄 지경. 이건 거의 고행의 경지 아닐까요? 진심으로 사랑해서인지 아니면 스스로 돌을 닦는 중인지 이후 그녀의 행보가 궁금해지는 이유입니다. 3위는 서인영입니다. 한때는 걸그룹 주얼리의 카리스마 센터로 무대를 휘어잡던 그녀. 하지만 이제는 성격 논란 전담 연예인이라는 타이틀로 더 자주 호출되는 현실이 참 씁쓸하면서도 묘하게 설득력 있죠. 결혼 소식이 전해졌을 때 대중의 첫 반응은 와, 신랑 잘 만났다가 아니라 그 남자 괜찮을까였습니다. 보통은 신부 걱정을 하게 마련인데 이 커플은 시작부터 걱정의 방향이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남편은 반도체 부품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 정체가 알려지자마자 혹시 나는 솔로에 나왔던 그 사람 아니야?
라는 엉뚱한 추측까지 나왔지만 그나마 다행히 그건 오보였습니다. 대신 결혼식 꽃 장식에 억대를 퍼부으며 재력가 면모를 자랑했고 서인영도 이에 호응하듯 현모양처 모두를 장착 밥상 차리고 속옷 챙기고 말투까지 단아하게 정비하며 그녀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자 일부 팬들은 인영이 저럴 리가 없어라며 감동보단 당혹을 먼저 표했죠. 그러나 이 이상적인 신혼의 포장지는 채 1년도 못 가 법원 앞에서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우픈 건 서인영 본인조차 자기가 이혼 소송 중이라는 걸 뉴스 보고 알았다는 사실. 남편이 조용히 소장을 접수했고 이 소식은 언론 보도를 통해 세상에 먼저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파경의 핵심 원인은 바로 서인영의 태도와 언행, 사랑의 온도는커녕 불같은 성격이 아니라 아예 신혼판 화산 폭발이었다는 후문입니다. 이에 대해 서인영은 말싸움은 있었지만 이혼은 하고 싶지 않다. 잘해보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이미 법적 절차가 시작된 시점에서 그 말에 얼마나 실질적인 힘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결혼 앞에서 센 언니도 잠시 순해진 듯 했지만 결국 또다시 예고된 결말로 회귀한 셈이죠. 그리고 이번 사건이 남긴 아주 분명한 메시지 하나. 결혼은 캐릭터 쇼가 아니라 현실 게임이라는 것. 2위는 이승기입니다.